200만 원짜리 텐트를 사기 위해 영하의 날씨에 밤을 지새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텐트를 쓰레기장에 버리고 있습니다. 한때 10조 원을 호령하며 영원할 것 같던 캠핑 제국이 불과 1년 만에 처참하게 무너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화려한 거품 속에 감춰졌던 충격적인 내막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거품 경제의 탄생과 몰락의 전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3년 전의 토요일 아침을 기억하시나요? 전국의 고속도로는 캠핑짐을 가득 실은 차량들로 마비가 되었고 캠핑장 예약 사이트는 접속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불편한 자연 속으로 내몰았던 걸까요? 사실 이 거대한 제국의 시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밀집된 실내를 피해 타인과 차단된 안전한 우리만의 공간을 찾기 시작하면서 자연은 가장 완벽한 대피처가 되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공간의 격리가 가져온 아주 특수한 수요의 폭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캠핑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꽉 막힌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캠핑 인구는 무려 700만 명을 넘어섰고 시장 규모는 매년 20% 이상 성장하며 10조 원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원래 캠핑은 불편함을 즐기는 문화입니다. 좁은 텐트에서 자고 직접 불을 피워 요리하며 공용 화장실을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본질이죠. 하지만 10조 원의 제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캠핑의 본질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불편함을 즐기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멋진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텐트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등장한 단어가 바로 감성 캠핑입니다. 베이지색 텐트와 따뜻한 조명, 그리고 수십만 원짜리 원목 테이블까지. 소셜미디어에는 마치 잡지 화보 같은 캠핑 사진들이 도배되었고 이는 곧바로 강력한 소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특정 브랜드의 쿨러나 의자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대형 마트 앞에서 텐트를 치고 기다리던 그 진풍경을 말입니다. 캠핑 장비를 사기 위해 캠핑을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를 배블런 효과라고 부릅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과시욕 때문에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30대와 40대에게 캠핑 장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경제력을 증명하는 명품 가방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시 인기 있었던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가격표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거실형 텐트 하나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기본이었고 여기에 풀세트를 맞추려면 1000만 원은 우습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매장은 항상 품절이었죠. 심지어 웃돈을 얹어 파는 리셀 시장까지 활성화되었습니다. 텐트 하나에 피가 50만 원 붙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투기 수요까지 몰렸습니다. 제국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기업들은 공장을 풀가동했고 유통사들은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거품은 가장 화려할 때 터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2022년 말부터 시장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지갑은 무겁게 닫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가두었던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텐트 안에서 덜덜 떨며 수백만 원을 쓰는 것보다 그 돈으로 일본이나 동남아 여행을 가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된 것이죠. 수요는 썰물처럼 빠져나갔는데 기업들이 발주한 물량은 뒤늦게 항구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0조 원의 제국에 거대한 먹구름이 들이운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위기 속에서 수천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던 브랜드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이 텐트를 스스로 찢고 시장에서 사라지기로 결정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캠핑장에 가면 흔히 보이는 그 비싼 텐트들이 왜 그렇게 비싼지 궁금해하신 적 있으시죠? 사실 하이엔드 마케팅이라는 건 아주 교묘합니다. 이건 단순히 텐트를 파는 게 아니라 그 텐트 안에 앉아 있는 나의 특별함을 파는 거예요. 남들이 다 쓰는 흔한 장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구하기 힘든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우월감을 자극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가격이 비싸면 품질도 그만큼 압도적으로 좋을 거라고 믿으시거든요. 소위 말하는 돈값 한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좋은 원단을 쓰고 마감이 깔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격이 2배라고 해서 텐트의 내구성이 2배가 되거나 비를 2배 더 잘 막아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고가 브랜드들은 관리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서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곰팡이가 피거나 원단이 상하기 일쑤거든요. 결국 우리는 실용성보다는 브랜드가 주는 환상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환상이 가장 화려하게 꽃피웠던 브랜드가 바로 일본의 스노우피크입니다. 캠핑계의 샤넬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이 회사는 최근 아주 충격적인 행보를 보였어요. 바로 상장 폐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선언을 한 거죠. 스노우피크의 주가는 한때 4,400엔을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캠핑 열풍이 식으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고 주가는 천엔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기서 경영진은 결단을 내립니다. 주주들의 눈치를 보며 배당을 주고 당이 실적에 연연하는 대신 회사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체질을 바꾸겠다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손을 잡고 약 5천억 원 규모의 경영권 매수를 진행한 겁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한 캠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기도에 사는 40대 가장 김 씨는 2년 전 큰맘 먹고 250만 원짜리 스노우피크 랜드록 텐트를 구매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이건 평생 쓰는 자산이다. 나중에 되팔아도 돈이 된다고 설득했죠. 그런데 딱 1년 뒤 김 씨가 중고거래 앱을 열었을 때 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산 것과 똑같은 모델이 미개봉 새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150만 원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심지어 중고 제품은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수십 개씩 쌓여 있었습니다. 김 씨는 허탈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텐트가 아니라 거품을 샀던 것 같다고요. 이게 지금 10조 원 캠핑 제국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싼 것만 찾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단계별 실행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목적의 분리입니다. 내가 이 장비를 과시하기 위해 사는지 아니면 정말 편안한 휴식을 위해 사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가상각 계산입니다. 이 물건을 1년 뒤에 중고로 팔았을 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거품이 낀 브랜드는 이 하락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세 번째 단계는 렌탈 서비스 활용입니다. 처음부터 비싼 장비를 사지 말고 몇 번 빌려서 써보며 나에게 맞는 브랜드를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기업이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상장 폐지를 하고 숨어버리는 건가요? 그건 바로 시장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장 기업은 매 분기 실적을 발표해야 하는데 캠핑 시장이 역성장하고 있다는 게 수치로 증명되면 주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장 밖으로 나가서 다시 기회를 엿보겠다는 전략인 거죠. 이건 캠핑 시장이 단순히 위기를 겪는 수준을 넘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텐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텐트를 찢고 도망친 사람들이 향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들이 버리고 간 장비들이 어떻게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아시나요? 10조 원의 거대한 제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채찍 효과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요. 여러분이 낚시를 할 때 낚싯대를 살짝만 흔들어도 그 끝에 달린 찌는 엄청나게 크게 휘청이는 것과 같습니다. 캠핑장에서 손님들이 텐트 10개를 찾으면 소매점 사장님은 혹시 모를 품절을 대비해 20개를 주문하고요. 도매상은 50개를, 그리고 공장은 100개를 찍어내게 됩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마음을 돌려 10개가 아니라 5개만 사기로 하는 순간 발생합니다. 공장에 쌓인 100개의 텐트는 순식간에 기업의 목을 조르는 거대한 빚더미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재고도 결국 자산이니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캠핑 장비는 유행에 극도로 민감하거든요. 작년에 유행했던 베이지색 감성 텐트가 올해는 촌스러운 구식 취급을 받는 게 이 바닥의 생리입니다. 게다가 그 거대한 텐트 수만 개를 보관하기 위해 들어가는 물류 창고 비용과 보험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상품 가치를 생각하면 재고는 자산이 아니라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비용일 뿐입니다. 실제로 한때 잘 나가던 중소 캠핑 브랜드들의 재고 자산 회전율을 살펴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회전율이 높을수록 물건이 빨리 팔린다는 뜻인데 2021년에는 5회 이상을 기록하던 기업들이 최근에는 1회 미만으로 떨어지는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 중견 캠핑 브랜드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년 전만 해도 이 회사는 공장을 24시간 돌려도 주문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더 큰 물류 창고를 빌리고 신제품 라인업을 대폭 늘렸죠. 하지만 2023년 초부터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텐트가 5만 동 넘게 쌓였고 한 달 창고료만 수천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이 사장님은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텼지만 몰려오는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텐트를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70% 할인을 시작했지만 이미 시장은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거품의 붕괴를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똑똑한 경제학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필터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재무제표상의 재고자산 급증 여부입니다. 매출은 정체되는데 재고만 늘어난다면 그건 폭풍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파격적인 할인의 빈도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평소에 하지 않던 덤핑 판매를 시작한다면 그건 현금이 급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중고 시장의 매물 적체 현상입니다. 신제품보다 저렴한 새 제품급 중고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시장은 이미 끝물입니다.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기업들이 그냥 물건을 불태우거나 기부해서 가격을 방어하면 안 되는 걸까요? 명품 브랜드들이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캠핑 장비는 부피가 너무 커서 폐기 비용조차 어마어마합니다. 기부를 하려 해도 수만 개의 텐트를 받아줄 곳이 마땅치 않죠. 결국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에 물건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은 곧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있는 중고 거래 앱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기업들이 재고와 싸우고 있을 때 더 처절한 싸움은 바로 우리 이웃들의 손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300만 원을 주고 샀던 나의 보물 같던 장비들이 왜 갑자기 애물단지가 되어 길거리에 버려지듯 나오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제국의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남겨진 사람들의 진짜 처절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10조 원의 거대한 제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채찍 효과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요. 여러분이 낚시를 할 때 낚싯대를 살짝만 흔들어도 그 끝에 달린 찌는 엄청나게 크게 휘청이는 것과 같습니다. 캠핑장에서 손님들이 텐트 10개를 찾으면 소매점 사장님은 혹시 모를 품절을 대비해 20개를 주문하고요. 도매상은 50개를 그리고 공장은 100개를 찍어내게 됩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마음을 돌려 10개가 아니라 5개만 사기로 하는 순간 발생합니다. 공장에 쌓인 100개의 텐트는 순식간에 기업의 목을 조르는 거대한 빚더미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재고도 결국 자산이니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캠핑 장비는 유행에 극도로 민감하거든요. 작년에 유행했던 베이지색 감성 텐트가 올해는 촌스러운 구식 취급을 받는 게 이 바닥의 생리입니다. 게다가 그 거대한 텐트 수만 개를 보관하기 위해 들어가는 물류 창고 비용과 보험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상품 가치를 생각하면 재고는 자산이 아니라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비용일 뿐입니다. 실제로 한때 잘 나가던 중소 캠핑 브랜드들의 재고 자산 회전율을 살펴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회전율이 높을수록 물건이 빨리 팔린다는 뜻인데 2021년에는 5회 이상을 기록하던 기업들이 최근에는 1회 미만으로 떨어지는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 중견 캠핑 브랜드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년 전만 해도 이 회사는 공장을 24시간 돌려도 주문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더 큰 물류 창고를 빌리고 신제품 라인업을 대폭 늘렸죠. 하지만 2023년 초부터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텐트가 5만 동 넘게 쌓였고 한 달 창고료만 수천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이 사장님은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텼지만 몰려오는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텐트를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70% 할인을 시작했지만 이미 시장은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거품의 붕괴를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똑똑한 경제학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필터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재무제표상의 재고자산 급증 여부입니다. 매출은 정체되는데 재고만 늘어난다면 그건 폭풍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파격적인 할인의 빈도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평소에 하지 않던 덤핑 판매를 시작한다면 그건 현금이 급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중고 시장의 매물 적체 현상입니다. 신제품보다 저렴한 새 제품급 중고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시장은 이미 끝물입니다.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기업들이 그냥 물건을 불태우거나 기부해서 가격을 방어하면 안 되는 걸까요? 명품 브랜드들이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캠핑 장비는 부피가 너무 커서 폐기 비용조차 어마어마합니다. 기부를 하려 해도 수만 개의 텐트를 받아줄 곳이 마땅치 않죠. 결국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에 물건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은 곧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있는 중고 거래 앱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기업들이 재고와 싸우고 있을 때 더 처절한 싸움은 바로 우리 이웃들의 손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300만 원을 주고 샀던 나의 보물 같던 장비들이 왜 갑자기 애물단지가 되어 길거리에 버려지듯 나오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제국의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남겨진 사람들의 진짜 처절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흐름은 취미의 계급화입니다.
캠핑이 너무 대중화되고 너도 나도 프리미엄 장비를 갖추게 되자 소위 말하는 트렌드 세터들은 새로운 과시의 수단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곳은 골프장과 테니스 코트였습니다. 캠핑 장비에 쏟아부었던 그 수천만 원의 자본이 이제는 골프채와 값비싼 회원권 그리고 화려한 운동복으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골프 시장 역시 최근 비슷한 거품 붕괴의 전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자본은 항상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곳을 찾아갔다가 차갑게 식기 전에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는 법이거든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캠핑은 완전히 끝난 취미인가요?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지금의 현상은 시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몰락이 아니라 거품이 빠지고 진짜들만 남는 구조조정의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시장의 성숙기 진입이라고 부릅니다. 뜨내기 손님들은 떠나고 정말 캠핑 그 자체를 사랑하는 진성 유저들만 남게 되는 거죠. 실제로 살아남은 브랜드들은 이제 단순히 텐트를 파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캠핑이라는 문화를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라이프스타일 전략을 쓰고 있어요. 집에서도 쓸 수 있는 가구 캠핑장에서 먹는 고급 밀키트, 심지어 캠핑 테마의 카페와 레스토랑까지 사업 영역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존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단계별로 분석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강력한 팬덤의 구축입니다. 유행에 민감한 뜨내기가 아니라 브랜드의 철학에 동의하는 충성 고객을 확보한 곳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익 구조의 다변화입니다. 장비 판매에만 의존하지 않고 서비스나 의류, F&B 등으로 매출원을 분산시킨 기업들이 이번 위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철저한 재고 관리와 디지털 전환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해 수요를 예측하고 무리한 확장을 경계한 기업들만이 제국의 다음 장을 준비할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나 먼 시장의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사실 10조 원 캠핑 제국의 몰락은 우리 지갑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거품에 속지 않고 진짜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소동 끝에 남겨진 가장 뼈아픈 교훈과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마지막 행동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텐트를 찍고 도망친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몇 년간 1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캠핑이라는 이름 아래 어떻게 모이고 또 어떻게 흩어졌는지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명확합니다. 어떤 시장이든 실용적 가치가 아닌 과시적 가치가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 시장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샀던 그 수백만 원짜리 텐트는 사실 비바람을 막아주는 천조각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안도감을 사기 위한 지불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온도가 내려가고 금리가 오르자 그 안도감의 유효기간은 끝이 났고 남은 건 거실 한 구석을 차지한 무거운 짐들 뿐이었죠.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캠핑 시장의 성장은 공간의 고립이 만든 특수한 거품이었으며, 둘째, 하이엔드 마케팅과 리셀 열풍이 그 거품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키웠고, 셋째, 결국 본질이 아닌 유행을 쫓던 자본은 더 자극적인 대체제를 찾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거품에서 어떻게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당장 실천해야 할 세 가지 액션 가이드를 제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소유의 목적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물건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써도 충분히 행복할 것인가? 만약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50%를 넘는다면 그건 소비가 아니라 비용이고 결국 사라질 거품입니다. 두 번째는 세컨드 마켓, 즉 중고 시장의 데이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제품의 화려한 광고보다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매물의 수와 가격 하락폭이 훨씬 더 정확한 시장의 성적표입니다.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얼마나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세 번째는 자산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훈련입니다. 캠핑이 가고 해외여행이 왔듯이 자본은 늘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인공지능이나 특정 테마주가 혹시 3년 전의 텐트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오늘 배운 채찍 효과를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10조 원의 제국을 세웠던 그들이 왜 스스로 텐트를 찢고 도망쳤을까요? 그들은 텐트를 찢은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해진 자신의 욕망과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을 찢고 나온 것이죠. 진정한 부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화려한 장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단단한 경제적 기준에서 나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안목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소비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캠핑 제국을 떠난 10조 원의 자본이 지금 새롭게 둥지를 틀고 있는 의외의 시장에 대해 아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거품이 거친 자리에 피어나는 진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똑똑한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